조선 팔도에서 가장 비천한 인생. 모두가 침뱉고 비웃던 절름발이 머슴 칠복이. 하지만 놈들이 백성의 고혈을 짜내며 안심하고 웃던 바로 그 순간 10년을 숨겨온 번개가 눈을 뜹니다. 이제 진짜 전설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어서 오세요. 귀로 듣는 조선의 야사, 달빛, 야사방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깊은 산골, 어느 마을의 비루한 머슴에 관한 것입니다. 다리를 절며 무시당하던 그가 사실은 엄청난 힘을 숨긴 비범한 자였다면, 못된 사또와 욕심 많은 부자가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을 때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나타난 진짜 영웅의 통쾌한 복수극이 지금 펼쳐집니다. 눈을 감고 그 시절의 공기를 느껴보시지요. 옛날 옛적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칠복이라 불리는 머슴이 살았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절었지요. 말투는 어눌하고 얼굴은 시커매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이봐, 칠복이. 그 다리로 언제 나무를 다 해오나? 해 지기 전에는 내려올 수 있나? 동네 아이들도 길가에 서서 돌을 던지며 그를 놀려댔지만 칠복이는 그저 헤헤거리며 못생긴 얼굴로 허허 웃으며 굽실거릴 뿐이었죠. 칠복이가 사는 곳은 김 부잣집의 대문 옆에 붙은 다 쓰러져가는 외딴 문간방이었죠. 사방에서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그 좁은 방에서 칠복이는 매일 밤 언 손을 녹이며 잠을 청했습니다. 김 부자는 이 마을 최고의 자산가이나 그만큼 탐욕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람의 목숨보다 엽전 한 푼이 더 귀하게 보였죠. 야, 이놈아. 내 놈이 먹는 보리밥 한 그릇이 얼마인 줄 아느냐? 밥값은 해야지. 김 부자는 아침마다 칠복이의 방 앞에서 가래침을 뱉으며 고함을 쳤습니다. 어서 가서 저 산에 장작을 해오너라. 지게 가득히 채워오지 않으면 오늘 저녁은 국물도 없다. 김 부자의 호통에 칠복이는 무거운 나무 지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가파른 고개를 오르는 모습은 멀리서 보면 마치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종이 인형 같았죠.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서서 칠복이를 보며 쯧쯧 혀를 찼습니다. 저 불쌍한 놈,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는 죄를 지었길래 저런 고생을 하는가. 저러다 어느 날 산짐승한테라도 잡혀 먹히지. 사람들의 동정도 칠복이에게는 그저 스쳐가는 산들바람 같았죠. 그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저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겼죠. 하지만 산 중턱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는 깊은 숲속에 다다르자 상황이 변했습니다. 칠복이가 주변을 매서운 눈으로 한번 살폈습니다. 지나가는 나무꾼도 풀 뜯는 노루도 없는 고요한 정막만이 감도는 깊은 숲속이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칠복이의 흐리멍덩한 눈빛이 서늘하게 푸른 빛을 띠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굽었던 허리가 대나무처럼 곧게 펴졌고 절뚝이던 오른쪽 다리에는 말도 안 되는 굵은 근육들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어깨에 맨 지게를 가볍게 바닥에 내려놓더니 길가에 놓인 집채만한 바위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 바위는 성인 장정 7, 8명이 달라붙어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을 거대한 돌이었어요. 칠복이는 그 바위를 한 손으로 짚더니
단숨에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렸죠. 핏대선 팔 근육이 터질 듯 솟구치고 주변의 흙먼지가 강한 압력에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는 바위를 들고 공중으로 가볍게 세 바퀴를 돌더니 소리도 내지 않고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참아야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의 정체는 사실 과거 탐관오리를 벌하고 사라졌던 전설적인 의적단 번개 호랑이의 마지막 생존자였죠. 동료들이 모두 영모로 몰려 참판의 칼날에 쓰러져 갈 때 그는 스승님의 유언을 받들어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이 마을에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시 절름발이 머슴의 표정으로 돌아온 칠복이는 나무를 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도끼를 한 번 휘두를 때마다 단단한 참나무가 마치 두부처럼 쩍쩍 갈라졌지요. 하지만 그는 일부러 서투른 솜씨로 나무를 자른 듯 울퉁불퉁하게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비범한 무공을 가졌다는 사실을 김 부자가 알게 된다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테니까요. 그렇게 나무를 한 짐 가득 지고 내려온 칠복이의 앞에는 더 가혹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부자의 집마당, 오늘은 현감사또가 직접 방문하여 화려한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죠. 허허, 진사 양반. 올해 농사가 풍년이라 들었소. 나라 일에도 좀 보탬을 주셔야지. 사또의 능구렁이 같은 물음에 김 부자는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술잔을 올렸습니다. 사또님, 걱정 마십시오. 이미 마을 놈들 곳간은 다 털어서 따로 챙겨두었습니다. 두 악당은 백성의 고혈을 짜는 돈을 어떻게 나눌지 낄낄거리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칠복이는 마당 구석 계집 옆에서 누런 양은 그릇에 담긴 식은 밥을 입에 밀어 넣었죠. 밥알 속에는 모래가 섞여 있어 서걱거렸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그걸 씹어 삼켰죠. 이봐, 칠복이, 이놈이 감히 어디서 밥을 먹어? 김 부자의 아들 김도령이 만취해 칠복이에게 다가와 밥그릇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흙바닥에 쏟아진 밥알을 보며 김도령은 비웃었죠. 병신 같은 놈, 바닥에 떨어진 거나 핥아 먹어라. 칠복이는 머리를 조아리며 바닥을 기는 신용을 했죠. 아이고 도련님, 잘못했습니다요. 제가 배가 고파서 그만 실수를. 비참하게 엎드린 그의 손가락이 땅바닥을 깊숙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분노로 떨리는 심장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들려오는 듯 했으나 그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참았죠. 자신을 무시하는 김도령의 발길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속으로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곧 너희들의 죄를 물을 날이 머지않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그날 밤이었습니다. 마을 북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며 칠복이의 귀를 자극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착한 방 영감의 딸이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해 관가로 끌려간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죠. 칠복이의 눈에서 처음으로 푸른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절름발이 행세를 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어두운 문간방 안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방이 뚫린 듯한 낡은 벽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그의 뺨을 때렸지만
칠복이의 몸에선 기이할 정도로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왔지요. 방금 전 들려온 박영감 딸의 비명소리는 칠복이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박영감은 마을의 천덕꾸러기였던 칠복이에게 유독 따뜻하게 대한 유일한 분이었죠. 칠복아, 배고프지? 남들 안 볼 때 이거 얼른 먹어라. 거칠고 마른 손으로 몰래 찐 고구마를 소매자락에서 꺼내 건네주던 그분의 선한 눈망울. 그 따스한 기억이 칠복이의 머릿속을 천둥처럼 흔들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내 딸아, 안 된다. 이놈들아, 차라리 나를 죽여라. 박영감의 절규가 담벼락 너머로 가늘게 이어지다 이내 둔탁한 매질 소리와 함께 끊기고 말았습니다. 칠복이는 더 이상 자신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몸에 걸치고 있던 남루한 누더기를 미련 없이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 비루한 옷가지 안쪽에는 칠흑처럼 검은 무복이 숨겨져 있었지요. 그는 문간방에 썩은 바닥판을 조심스레 들어 올려 깊숙한 곳에서 낡은 복면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부님, 결국 때가 왔군요. 이 불의한 세상을 더는 못 보겠습니다. 복면을 쓰는 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이내 강한 결의로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칠복이는 창문을 소리 없이 열고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며 바보처럼 웃던 머슴의 자취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의 몸놀림은 달빛 아래 비치는 그림자보다 빨랐고 담벼락을 타고 지붕 위를 달리는 솜씨는 영물인 살쾡이보다 훨씬 부드럽고 날렵했죠. 밤 공기를 가르며 칠복이는 관가로 향하는 험준한 숲길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했습니다. 한편 산 아래 굽이진 길목에선 관아의 포졸들과 김 부자가 보낸 사나운 장정들이 수연이를 앞세워 거칠게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나리들,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머지않아 돈을 꼭 갚으실 겁니다. 수연이는 흙탕물에 범벅이 된 채 길바닥에 주저앉아 피를 토하듯 애원하고 있었죠. 하지만 포졸들은 짐승보다 못한 비웃음을 흘리며 그녀의 머리채를 낚아챘습니다. 이년아, 시끄럽다. 김 부자 어른의 고리채를 쓰고도 무사할 줄 알았느냐? 사또님께서 친히 너를 관비로 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시겠다는데 영광인 줄 알아라. 그들의 천박하고 악독한 웃음소리가 고요한 숲속의 정적을 찢으며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이의 옷자락은 가시덤불에 걸려 갈기갈기 찢겼고 가느다란 손목은 거친 밧줄에 묶여 검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숲속 저편에서 나뭇가지가 툭 꺾이는 소리가 나직하게 들렸습니다. 누구냐? 어떤 놈이 감히 관군의 행차 앞을 가로막아 죽고 싶은 것이냐? 포졸 하나가 소리치며 허리춤에 차고 있던 환도를 뽑아들어 허공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주위에는 밤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만 일렁일 뿐 사람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새가 강화하듯 검은 그림자가 포졸들 한가운데로 내려앉았습니다. 악! 이게 뭐야? 비명소리와 함께 맨 앞에서 횃불을 들고 있던 포졸이 공중으로 붕 떠서 바닥으로 고꾸라졌죠. 칠복이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며 나타난 것이지요. 그는 마치 어둠 속의 번개처럼 움직이며 장정들 사이를 미친 듯이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먹이 한 번 허공을 가를 때마다 덩치 큰 포졸들이 낙엽처럼 힘없이 사방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칠보기의 무공은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초인적인 경지에 올라 있었지요. 이놈, 내 놈이 누구기에 감히 국법을 집행하는 관아의 일에 참견하는 것이냐. 겁에 질려 오줌을 지릴 뻔한 포졸장이 떨리는 손으로 칼을 겨누었습니다. 칠보기는 대답 대신 가면 뒤에서 낮고 굵직한 목소리로 기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산중왕인 호랑이의 포효와 같아서 듣는 이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백성의 피를 빨아 배를 불리는 이 구더기만도 못한 놈들아. 칠보기는 순식간에 포졸장의 목덜미를 한 손으로 낚아채 공중 높이 들어 올려 버렸습니다. 포졸장은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며 숨을 헐떡였고 얼굴은 금세 시퍼렇게 죽어갔죠. 칠보기는 그를 마치 쓰레기를 던지듯이 거대한 나무 밑동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우지끈 소리와 함께 포졸장이 기절하자 칠보기는 지체 없이 수연이에게 다가가 밧줄을 끊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살짝 힘을 주자 두꺼운 밧줄이 신라처럼 힘없이 끊어져 나갔지요. 괜찮으냐, 수연아. 아버지를 모시고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 뒷산 동굴에 숨거라. 완전히 딴판인 위험 있는 목소리의 수연이는 그가 칠보기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신령님이 도와주신 것으로 믿으며 정신없이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칠보기는 잘 알고 있었죠. 이것은 거대한 심판의 시작일 뿐. 김 부자와 사또는 내일 해가 뜨면 더욱 악랄하게 군사를 풀어 마을을 생지옥으로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요. 칠보기는 쓰러진 포졸장의 품을 뒤져 김 부자의 비밀 창고 열쇠 뭉치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 열쇠만 있으면 내일 밤 백성들에게 빼앗긴 곡식을 모두 돌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두 눈에는 서리빨 같은 살기와 함께 연민의 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칠보기는 다시 비루한 머슴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어둠 속으로 자신을 감추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그는 무공으로 멀쩡해진 다리를 다시 억지로 비틀어 걸음걸이를 망가뜨리며 극심한 통증을 참았죠. 완벽한 속임수를 위해 자신의 뼈를 상하게 하는 가혹한 고통까지도 기꺼이 감수하는 철저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자 마을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관군들이 산길에서 습격당해 실신하고 상납될 소녀가 감쪽같이 사라졌으니 사또의 자존심과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범인을 잡아라. 마을의 모든 남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관가 광장에 집합시켜라. 칠보기는 여느 때처럼 절뚝거리는 다리로 김 부자의 마당을 쓸며 바보같이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김 부자의 곳간 열쇠가 차가운 금소금을 매며 숨겨져 있었죠. 과연 칠보기는 광장에서 벌어질 살벌한 검문 속에서 자신의 정체를 끝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사또의 잔인한 고문이 마을 사람들을 향해 시작되려는 찰나였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서슬퍼런 칼날을 세운 포졸들이 겹겹이 줄을 지어 늘어섰습니다. 날카로운 창끝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뜩일 때마다 모여든 백성들의 가슴은 철렁하며 내려앉았지요. 광장 한가운데는 높다란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곳에는 이 고을의 사또가 도끼 어린 눈을 번뜩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사또의 옆자리에는 비단옷을 차려입은 김 부자가 앉아 수염을 만지작대며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내 밑에 포졸들을 감히 상하게 하고 국법을 어기며 죄인을 빼돌린 놈이 이 중에 분명히 있다. 사또의 우렁찬 호령이 광장에 울려 퍼지자 모여든 백성들은 마치 얼음물을 끼얹은 듯이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부자는 사또의 귀에 대고서 뱀처럼 가느다란 목소리로 속삭이며 부추기기 시작했죠. 사또님, 보십시오. 저 천한 것들의 눈동자를 보라고요. 분명히 이 마을에 힘 좀 쓰는 놈이 의적 흉내를 내며 작당을 한 게지요. 오늘 본보기를 확실히 보여주어 자백을 받아내야 사또님의 위엄이 서지 않겠습니까? 김 부자의 잔인한 제안에 사또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매서운 손짓으로 형틀을 가리켰습니다. 포졸들이 거칠게 군중 속으로 들어가 첫 번째 희생자를 끌어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어젯밤 딸을 잃고 실성한 듯 울던 수연이의 아버지, 늙고 병든 박영감이었습니다. 내 이놈, 내 딸년이 어디로 숨었는지 당장 불어라. 그 검은 복면을 쓴 괴한이 누구인지 내 놈은 알 것 아니냐. 사또의 문초의 박영감은 이미 어젯밤 당한 매로 온몸이 피떡이 되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나리. 저는 정말로 그저 신령님이 도와주신 것으로만 알고 있사옵니다. 박영감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사또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 늙은이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당장 다리를 묶고 주리를 틀어라. 입을 열 때까지 절대 멈추지 마라. 아이고, 나리 살려주십시오. 저는 정말 모릅니다. 광장 전체에 박영감의 비명이 처절하게 울렸고 마을 사람들은 차마 그 광경을 눈뜨고 볼 수 없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그 대열의 맨 끝 그림자가 짙게 깔린 구석진 자리에 우리의 칠복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용암이 분출하듯 뜨거운 분노가 끓어올라 심장을 태우고 있었죠. 당장이라도 저 형틀을 부수고 사또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쳐박고 싶은 충동이 수천 번도 더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신이 본 모습을 드러내면 흥분한 관군들이 무고한 마을 사람 모두를 역적으로 몰살시킬 것이 뻔했기 때문에 칠복이는 어금니를 얼마나 세게 물었는지 잇몸 사이로 비릿한 선혈이 배어 나왔습니다. 참아야 한다. 지금 이 고통을 함께 짊어져야 모두를 살리는 길이 열린다. 그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며 자신을 억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 부자의 아나무인인 아들 김도령이 군중 사이를 어슬렁거리다 칠복이를 발견했죠. 아버님, 사또님, 저기 구석에 숨은 바보 칠복이 놈도 조사해봐야 합니다.
저놈은 매일같이 산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놈이니 분명히 수연이 년을 어디 구멍에라도 숨겨줬을지 모릅니다. 김도령의 악에 섞인 손가락질에 포졸들이 달려들어 칠복이를 광장 한복판으로 질질 끌고 왔습니다. 칠복이는 흙바닥에 나동그라진 채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비굴하게 빌었습니다. 아이고, 나리들, 이 병신 칠복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십니까요? 저는 그저 산에서 나무나 해다 바치는 바보 멍청이입니다. 제발 살려주셔요. 칠복이는 일부러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기괴하게 비틀어 부들부들 떨었고 급기야는 바지에 오줌을 지리는 처절한 연출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지저분하고 한심한 모습에 사또는 얼굴을 찌푸려 코를 감싸 쥐었죠. 에이, 더러운 놈. 저런 반편이 같은 병신 놈이 무슨 무공을 쓴단 말이냐? 당장 저리 치워라. 하지만 신보 고약한 김도령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칠복이의 등허리를 가죽신으로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이놈아, 어제 산에서 분명히 누군가를 보았을 것 아니냐? 사실대로 말 안 해? 칠복이는 흙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채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박 영감의 비명은 고통에 지쳐 점점 가늘어지고 광장의 공기는 죽음의 냄새로 가득 차 올랐지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관아의 창고를 지키던 하급 관리가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서 달려왔습니다. 사또나리, 사또나리, 지금 그럴 때가 아니옵니다. 큰일이 터졌사옵니다. 사또와 김 부자는 갑작스러운 난입에 눈살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무슨 일이냐? 이 신성한 국법의 현장에서 어찌 이리 방자하게 구느냐? 그게 아니오라. 관아 뒷마당에 있는 세곡 창고의 자물쇠가 누군가에 의해 칼로 벤 듯 잘려 나가 있사옵니다. 그 소리에 사또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김 부자는 자신의 몫으로 챙겨둔 곡식이 걱정되어 입을 벌렸습니다. 이것은 칠복이가 어젯밤 수연이를 구하고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미리 파놓은 기막힌 함정이었죠. 뭐라, 감히 내 관아의 창고를 노리는 놈이 있단 말이냐. 이놈들, 여길 지키고 나머지는 나를 따르라. 사또는 형틀에 묶인 박 영감을 내팽개치고 군사들을 이끌고 관아를 향해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김 부자와 그 아들도 재물을 잃을까봐 허겁지겁 그 뒤를 따라 사라졌지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광장에는 쓰러진 박 영감과 겁에 질린 몇몇 백성들, 그리고 바보 연기를 하던 칠복이만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눈치를 볼 때 칠복이는 소리 없이 박 영감에게 다가가 그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은은하고 따스한 내공의 기운이 박 영감의 쇠약해진 전신으로 스며들어 고통을 씻어내고 맥박을 되살렸지요. 영감님, 정신 차리세요.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오늘 밤 이 모든 더러운 역사가 끝이 날 것입니다. 평소의 바보 같은 말투가 아닌 천둥처럼 깊고 낮은 사내의 목소리에 박 영감은 감겼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하지만 박 영감이 무어라 말을 하기도 전 칠복이는 이미 다시 절뚝거리는 머슴의 걸음걸이로 김 부자의 집을 향해 멀어져 가고 있었죠. 그의 품 안에는 어젯밤 훔쳐낸 김 부자,
비밀 창고의 열쇠 뭉치가 차갑게 식은 채로 복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서쪽 하늘에서부터 검붉은 먹구름이 무서운 기세로 마을을 향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그 순간이 너희 악당들의 피비린내 나는 제삿날이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멀쩡한 오른쪽 다리를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치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억눌려 있던 거대한 폭풍 같은 힘이 터져 나오기 직전의 팽팽한 긴장감이 온 마을의 공기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칠복이는 철통 같은 관아의 경비를 뚫고 김 부자의 가혹한 수탈을 멈추게 할 최후의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이제 가장 깊은 어둠이 내려앉은 그 밤, 상상도 못할 반전의 서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검붉은 먹구름이 마을을 집어삼킬 기세로 몰려왔죠. 김 부자의 집안, 사또의 군사들이 관하로 달려간 뒤 집안은 묘하게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폭풍이 몰아치기 전 가장 위태롭고 불안한 침묵과도 같았습니다. 김 부자는 안방에서 벌벌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뒤적이며 식은땀을 흘렸죠. 분명히 관아의 자물쇠가 잘렸다면 그놈이 조만간 내 집도 노릴 거야. 그는 탐욕에 젖어 평생을 모아온 재물들이 사라질까 안달이 났습니다. 김 부자는 아들 김도령을 불러 비밀스러운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죠. 너는 지금 당장 뒷산 동굴에 있는 우리 집 비밀 창고로 가서 확인해 보거라. 그곳은 나하고 너밖에 모르는 곳이니 쥐새끼도 얼씬 못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가장 힘센 장정 5을 데리고 가라. 김도령은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몽둥이와 칼을 든 장정들을 이끌고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죠. 이 모든 대화를 계집 옆 문간방에서 숨을 죽이고 듣던 칠복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누더기 옷을 벗어 던지고 낮에 숨겨두었던 검은 무복을 다시 몸에 걸쳤습니다. 복면을 동여매는 그의 손길에는 한 점의 망설임도 느껴지지 않았죠. 칠복이는 벽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10년 전 자신의 가족과 동료들이 몰살당하던 그날의 비극이 주마등처럼 스쳤죠. 칠복이는 본래 나라의 부패를 참지 못한 무인들이 모여 만든 의적단, 번개 호랑이의 제일검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위해 곡식을 나눠주고 탐관오리의 목에 칼을 겨누었으나 믿었던 동료의 배신으로 이내 하룻밤 사이에 역적으로 몰려 참혹하게 변을 당했죠. 칠복아, 너만은 살아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스승님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그는 스스로 자신의 멀쩡한 다리뼈를 돌로 내리쳤습니다. 추적자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가장 비참한 절름발이 바보로 10년을 살았죠.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자신의 무공을 지우고 자신의 인간다운 삶마저 포기한 채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칠복이는 눈을 뜨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사부님, 드디어 그 배신자의 꼬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김 부자가 사또와 결탁하여 빼돌린 재물들 사이에는 과거 의적단이 도난당했던 국왕의 하사품인 금빛 호패가 섞여 있었거든요. 그것은 김 부자가 단순한 악덕지주가 아니라 과거의 의적단을 배신한 그 밀고자의 후손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칠복이는 바람처럼 방을 빠져나와 김도령의 뒤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비바람이 몰아쳐 한치 앞도 보기 힘들었으나 칠복이의 발걸음은 마치 땅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가볍고 거침없었죠. 뒷산 깊은 계곡, 거대한 바위 틈에 교묘하게 숨겨진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김도령과 장정들이 횃불을 밝히며 그 문을 열었죠.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나오는 것은 눈이 멀 정도로 번쩍이는 금은보화와 산더미처럼 쌓인 곡식 가만이었습니다. 하하, 아버님도 참, 이렇게 튼튼한 곳을 누가 감히 턴다고 걱정을 하시는지. 김도령이 재물을 보며 침을 흘리고 있을 때 머리 위쪽 바위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그 재물들이 모두 백성들의 눈물이고 피라는 것을 아느냐? 장정들이 깜짝 놀라 횃불을 비췄습니다. 그곳에는 검은 복면을 쓴 사내가 팔짱을 낀 채 호랑이 같은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누구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느냐? 김도령이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나며 장정들에게 소리쳤죠. 저놈을 죽여라. 당장 목을 베어라. 장정 5명이 일제히 칼을 뽑아 칠복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공중에서 한 바퀴를 돌며 발을 내뻗자 강력한 기운이 폭풍처럼 휘몰아쳐 장정들을 사방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으악, 내 팔이야. 단 일격이었습니다. 장정들은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처박혔지요. 김도령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칠복이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복면을 벗었습니다. 너는 우리 집 머슴 칠복이가 아니냐? 김도령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죠. 매일같이 짓밟고 침을 뱉었던 그 바보 칠복이가 천하무적의 고수라니 그는 믿을 수 없었죠. 그래, 내가 바로 너희가 짐승처럼 부려먹던 칠복이다. 하지만 내 진짜 이름은 뇌룡, 번개 호랑이의 대장이다. 칠복이의 목소리는 차가운 얼음 송곳처럼 김도령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김도령의 멱살을 잡아채고 곳간 깊숙한 곳에 금빛 호패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왜 여기에 있는지 내 아비에게 가서 직접 물어라. 오늘 밤 너희 가문이 지은 모든 죄업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칠복이는 김도령을 기절시켜 구석에 던져버린 뒤 곳간에 있던 화약통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을 무너뜨려 김 부자의 모든 탐욕의 근거지를 없애버릴 작정이었죠.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비밀 창고가 무너지고 칠복이는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려 사라졌습니다. 마을에서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관아로 달려갔던 사또가 속았음을 깨닫고 노발대발하며 마을로 복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칠복이는 마을로 내려오는 길에 자신의 상처난 다리를 어루만지며 마지막 힘을 끌어올렸습니다. 사부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부디 하늘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마을의 밤거리, 복수를 향한 칠복이의 발걸음은 이제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과연 칠복이는 사또와 김 부자의 연합 공격을 뚫고 통쾌한 복수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비밀 창고가 무너지는 거대한 굉음은
온 산울림을 타고 마을 사람들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지축을 흔드는 그 소리에 놀라 잠들지 못하던 백성들이 하나둘 집 밖으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죠. 아니, 저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건가?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닌가? 사람들이 웅성거릴 때 저 멀리 산등성이에서 검붉은 불길이 하늘을 향해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 불길은 탐욕으로 쌓아 올린 김 부자의 비밀 곳간이 타오르는 심판의 불꽃이었죠. 마침 관아에서 허탕을 치고 돌아오던 사또와 포졸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니, 저쪽은 김 부자의 뒷산이 아니더냐. 당장 무슨 일인지 가서 확인하도록 해라. 사또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마치 화살처럼 날아와 사또의 말 앞길을 막았습니다. 거센 빗줄기를 뚫고 우뚝 선 그 산에는 검은 무복을 입고 서슬퍼런 눈빛을 빛내고 있었지요. 누구냐? 감히 사또의 행차를 가로막다니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구나. 포졸들이 창을 앞세워 달려들었지만 그 산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복면 사이로 서늘한 웃음을 흘려보냈습니다. 사또, 그동안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으며 지낸 세월이 즐거웠느냐? 그 목소리는 평소 바보 흉내를 내던 칠복이의 말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마치 깊은 동굴에서 울려 나오는 호랑이의 포효처럼 웅장하고 엄중했지요. 이 목소리는 설마 내 놈이 그 절름발이 머슴 칠복이란 말이냐? 사또는 믿기지 않는 듯 말 위에서 휘청이며 소리쳤습니다. 칠복이는 대답 대신 천천히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지팡이도 없이 땅에 굳건히 디뎠습니다. 그동안 10년 세월을 비틀어 꺾어왔던 다리가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강력한 근육의 힘으로 곧게 펴졌죠. 그의 몸 주변으로 보이지 않는 강한 기운이 소용돌이쳐 내리는 빗줄기를 사방으로 튕겨냈습니다. 내 이름은 뇌룡. 10년 전 너희들이 역적으로 몰아 죽인 번개 호랑이의 마지막 일원이다. 그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선 기다렸다는 듯 거대한 번개가 저 칠복이의 모습을 하얗게 비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죠. 아니, 저분이 정말 우리가 알던 그 칠복이란 말인가? 절름발이 바보가 아니라 하늘이 보낸 장군님이었어. 백성들의 눈에는 공포 대신 기묘한 희망의 빛이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저놈은 역적이다.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오는 자에게 황금 100냥을 주마. 황금이라는 말에 눈이 뒤집힌 포졸 수십 명이 일제히 칠복이를 향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의 움직임은 이미 인간의 눈으로 쫓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지요. 그가 손을 한 번 허공으로 휘젓자 포졸들의 칼날이 종이장처럼 꺾여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단 한 명의 목숨도 앗아가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혈도를 짚어 포졸들을 순식간에 무력화시켰습니다. 으악, 내 팔이 안 움직여. 비명 소리가 숲을 가득 메웠고 사또는 말에서 떨어져 진흙탕을 굴렀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김 부자가 자기 집 장정들을 이끌고 악을 쓰며 나타났죠. 칠복이 이놈, 감히 내 비밀곳간을 불태우다니. 너를 갈갈이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다. 김 부자는 미쳐버린 듯 직접 칼을 들고
칠복이에게 달려왔습니다. 칠복이는 피하지 않고 김 부자의 칼날을 두 손가락으로 가볍게 잡아 멈췄습니다. 김 부자, 아니 배신자 김씨. 내 놈의 조상이 우리 동료들을 밀고해 받은 그 재물들이 이제야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뿐이다. 칠복이가 힘을 주자 김 부자의 칼이 수십 조각으로 깨져 흩날렸습니다. 그 조각들은 마치 김 부자가 쌓아온 부패한 재물을 한순간에 파괴하는 것이었지요. 칠복이는 김 부자의 가슴에 숨겨져 있던 의적단의 증표인 금빛 호패를 단숨에 낚아챘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인에게 돌아간다. 칠복이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죠. 그는 쓰러진 악당들을 내버려 둔 채 광장에 모여있던 백성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저들의 탐욕은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곳간에 쌓여있던 곡식과 재물들은 이제 여러분의 것입니다.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칠복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칠복이가 절름발이 바보로 살아온 10년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인내였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직 진정한 흑막이자 사또와 김 부자를 조종했던 관찰사가 군대를 몰고 마을로 진군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칠복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준 뒤 홀로 마을 입구 고갯마루로 향했습니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다. 그는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자신의 내공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몸에서 뿜어지는 푸른 기운이 밤하늘의 번개와 공명하며 기이한 빛을 발하고 있었죠. 10년을 기다려온 칼날이 드디어 세상의 불의를 향해 뽑혀 나갈 준비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칠복이의 뒷모습은 더 이상 비루한 머슴이 아니라 이 땅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대한 호랑이의 형상이었습니다. 과연 칠복이는 몰려오는 대규모 관군을 물리치고 마을의 평화를 영원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고갯마루를 적시던 차가운 빗줄기가 칠복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에 닿아 하얀 증기로 변해 흩날렸습니다. 어깨에 박혔던 독화살의 구멍에선 검은 피 대신 맑고 붉은 선혈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죠. 칠복이는 눈을 감고 자신의 단전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마지막 기운의 타래를 풀었습니다. 그것은 스승님이 전수해 주신 비기, 천례진의 진정한 위력이었지요. 내 놈들이 정령 하늘이 무섭지 않단 말이냐. 칠복이가 눈을 뜨자 그의 눈동자에서 푸른 번갯불이 지지직 소리를 내며 튀어 올랐습니다.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나던 부관은 다시 한번 용기를 쥐어짜며 소리쳤습니다. 허장성세다. 놈은 이미 독에 중독되어 제정신이 아니다. 김하대, 당장 달려들어 놈을 짓밟아 버려라. 부관의 말이 끝나자 육중한 갑주를 입은 기마병 16명이 말발굽 소리를 내며 칠복이를 향해 돌격해 왔습니다. 진흙이 사방으로 튀어오르고 땅이 울리는 기세는 마치 거대한 산에 지축을 흔드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칠복이는 피할 기색조차 없이 오른손을 가볍게 허공으로 뻗었습니다. 멈춰라. 그의 짧은 한마디에 공기의 흐름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달려오던 말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앞발을 들고 히히히 울부짖으며 제자리에 멈춰 섰죠.
칠복이가 손바닥을 바닥을 향해 내리치자 엄청난 충격파가 고갯마루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우와! 말 위에서 버티던 기마병들은 하나같이 공중으로 붕 떠서 뒤쪽 숲으로 날아가 박혔습니다. 이것은 무술이 아니라 이미 신선의 영역에 닿은 도술과도 같았죠. 사방을 둘러싸고 있던 수백 명의 군사들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들고 있던 창과 방패를 내팽개치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다. 사람이 아니라 산신령이다. 순식간에 고갯마루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칠복이는 그 혼란을 뚫고 천천히 마을 광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걸음은 무거웠으나 지면을 밟을 때마다 푸른 잔상이 남아 그의 위엄을 더해주고 있었지요. 한편 마을 광장에선 김 부자와 사또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남은 백성들을 겁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역적놈은 죽었을 것이다. 누구든 놈을 도운 자들은 3대를 멸할 것이니 각오해라. 김 부자가 방 영감의 머리채를 휘잡고 칼을 겨누며 악을 쓰고 있을 때 광장 입구에서부터 기이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하얗게 변해버린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걸어오는 칠복이가 보였지요. 그의 무복은 찢어지고 피로 얼룩졌으나 그 모습은 그 어떤 왕보다 존엄했습니다. 김 부자. 내 놈의 죄를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 칠복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광장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귓가에 천둥처럼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또는 칠복이의 기세에 눌려 의자 밑으로 숨었고 김 부자는 손에 든 칼을 떨어뜨리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칠복아, 아니, 뇌룡 장군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재물은 다 드릴 테니 제발 목숨만은. 김 부자가 바닥을 박박히며 빌었지만 칠복이의 눈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내가 뺏은 것은 재물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희망과 목숨이었다. 칠복이는 김 부자를 향해 손가락 하나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거대한 번개가 내리꽂히며 김 부자의 발치를 때렸지요. 김 부자는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고 사또 역시 공포에 질려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칠복이는 관아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 안에 갇혀있던 무고한 백성들을 직접 풀어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다시는 저런 악당들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백성들은 칠복이의 발치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칠복이는 자신의 남은 내공을 모두 쏟아 상처 입은 백성들을 치료해 주기 시작했죠. 그의 몸에서 빛이 날 때마다 사람들의 상처가 씻은 듯 났고 기력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의 몸은 점점 기력이 쇠하여지며 기운이 다해가고 있었습니다. 금기의 무공을 쓴 대가와 독을 정화하기 위해 쏟아부은 내공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죠. 박 영감이 달려와 칠복이를 부축했습니다. 장군님,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칠복이는 박 영감의 손을 잡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영감님, 저는 10년 동안 이 마을에서 살며 진정한 인간의 정을 배웠습니다. 바보 칠복이로 살았던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다. 칠복이의 고백에 마을 사람들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오열하기 시작했죠.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 관아에 쌓여 있던 장부들을 모두 불태워 백성들의 빚을 없애 주었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더 이상 억울한 눈물도 고통도 남지 않게 되었지요. 칠복이는 새벽녘에 푸르스름한 빛이 밝아올 무렵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과연 칠복이는 이대로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전설이 되어 우리 곁에 남게 될까요? 새벽 안개가 사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간밤에 모진 비바람이 씻은 듯이 멈춘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마을 광장에는 어느덧 밝은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했고 그 햇살은 고통받던 백성들의 얼굴 위를 따뜻하게 어루만졌죠. 기절해 있던 김 부자와 사또는 포졸들이 아닌 마을 장정들의 손에 의해 굴줄로 꽁꽁 묶인 채 무릎이 꿇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하던 비단옷은 진흙탕에 절어 추잡하기 그지없었고 기세등등하던 눈빛은 공포와 허망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관아의 곳간에서 나온 곡식 가마니를 각자의 집으로 옮기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이게 다 칠복이, 아니, 뇌룡 장군님 덕분이야.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나. 사람들이 칠복이를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광장 한가운데 앉아 백성들을 지키던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영감과 수연이가 칠복이가 머물던 문간방으로 달려갔죠. 그곳에는 칠복이가 입던 낡은 누더기 옷가지 하나와 과거 의적단의 증표인 금빛 호패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기가 감돌았고 벽면에는 먹으로 쓴 간결한 문장 하나가 남겨져 있었지요. 백성이 주인인 세상, 그 꿈을 여러분이 직접 일구어 가십시오. 칠복이는 자신의 모든 기력을 쏟아 마을을 구한 뒤 이름도 명예도 남기지 않은 채 호련히 어디론가 떠난 것이죠. 수연이는 호패를 가슴에 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장군님, 어디 계세요? 인사도 못 드렸는데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칠복이가 떠난 뒷산 고개를 향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한양에서 파견된 특별한 암행어사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칠복이가 미리 어사에게 김 부자와 사또의 비리 장부를 전달해 준 덕분이었죠. 사또는 관직을 박탈당하고 변방으로 귀양을 갔으며 김 부자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한 채 평생을 자신이 괴롭히던 백성들 밑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악인이 응당받아야 할 천벌이 내려지는 순간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가슴 속 응어리가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풀리는 것을 느꼈지요. 세월이 흘러 이 마을은 팔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을이 되었습니다. 박영감의 딸 수연이는 마을의 현숙한 여인으로 성장하여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서당을 열었고 마을 입구에는 절름발이 머슴의 형상을 한 커다란 돌장승이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지날 때마다 그 장승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죠. 칠복이 장군님, 오늘도 우리 마을을 굽어 살펴주시게나.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깊은 밤, 달이 밝을 때
고갯마루를 지나면 절뚝거리는 발소리가 들린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비참한 머슴의 발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불의를 감시하고 약한 자를 지키는 든든한 수호신의 발걸음 소리일 것입니다. 칠보기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히 곡식 몇 가마니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낮고 천한 자리에 있더라도 정의를 품고 산다면 언젠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고귀한 용기였지요. 또한 탐욕으로 쌓은 성벽은 한순간의 번개에도 무너지지만 진심으로 나눈 정은 천년을 간다는 준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칠보기의 낡은 옷처럼 고달프고 괴로우신가요? 아니면 주변의 못된 강자들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아직 깨어나지 않은 뇌룡 한 마리가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요.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고 이웃과 정을 나누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도 통쾌한 승리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칠보기가 떠난 그 푸른 산맥 위로 오늘도 희망의 해가 힘차게 솟아오릅니다. 그 기운을 받아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절름발이 머슴의 정체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권선징악의 교훈을 다시금 새기게 되는 밤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칠보기처럼 때로는 굽실거리며 살 때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당당하게 가슴을 펴야겠지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막혀 있던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리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통쾌하고 가슴 뭉클한 조선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하니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